그 사람 정말 착해. 근데 좀 불쌍해. 누군가 당신을 이렇게 평가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착하다는 말이 왜 불쌍하다는 말과 함께 나오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거절을 잘못해서 문제인 걸까? 친절하게 대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건 왜일까? 왜 사람들은 내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 사실 이런 고민들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분별한 친절함이 가져오는 부작용이죠. 이런 경험 너무나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회사에서 항상 웃으면서 모든 일을 도맡아 하다가 번아웃이 온 경험,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큰 빚을 떠안게 된 경험, 그냥 내가 착해서 그래라는 말이 비아냥으로 들린 순간 거절했을 때 드는 죄책감에 밤잠을 설친 경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제의 증상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친절한 것은 분명 좋은 자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현명한 친절함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키면서도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 있는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과연 무조건 친절한 게 좋기만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친절해야 해. 양보해야 해.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친절함이 오히려 독이 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현실적이면서도 건강한 친절함이 무엇인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절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오해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친절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등식입니다. 우리 사회는 마치 친절함이 곧 도덕성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착한 아이라는 말로 순종적이고 협조적인 아이들을 칭찬하죠.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친절 이꼬르 좋은 사람이라는 공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친절은 좋은 자질입니다. 하지만 모든 친절이 다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한 예시를 들어볼까요? 한 30대 직장인은 팀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야근이 필요한 동료의 일을 자청해서 도와주고 회식 자리에서는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 뒷정리를 했죠. 하지만 이런 친절은 결국 그녀를 병원으로 이끌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체력 소진으로 결국 3개월간의 병가를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하는 친절, 상대방의 자립을 방해하는 친절, 관계를 왜곡하는 친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친절하면 다 좋아해 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특히 직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오해인데요. 신입사원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친절이 상대방의 무시나 이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실제 사례를 보면 한 IT 회사의 신입사원은 입사 초기에 모든 동료들의 부탁을 들어주려 노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이것만 도와줄 수 있어? 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친절은 당연시되었고 업무 시간 외 부탁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결국 그의 친절은 그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하는 오해는 친절은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이런 믿음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친구 사이에 계산이 어딨어?
라는 말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친절에는 적절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최근에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경계가 있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랫동안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친절이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친절함이 어떻게 독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장에서의 사례를 보면 A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신입사원 시절 모든 동료의 부탁을 들어주려 노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남아서 동료들의 일을 도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일이 A씨에게 몰리기 시작했고 결국 번아웃으로 이어졌습니다. B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팀 회식 자리에서 항상 자발적으로 회비를 더 내고 뒷정리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당연시되면서 점점 부담이 되었고 나중에는 일을 거절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C씨의 경우 친구의 부탁으로 큰 금액을 빌려주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계까지 나빠졌습니다. D씨의 이야기도 있죠. 이웃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매일 아이를 봐주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생활 리듬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감정적인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E씨의 경험을 보면 늘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자신의 감정은 무시하게 되었고 우울증으로 발전했습니다. F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계속 숨기다가 결국 자존감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과도한 친절을 베풀게 되는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 중 하나인 소속감에 대한 욕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하는 두려움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거절 민감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어린 시절의 경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착하니까 엄마가 더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들은 아이는 자신의 가치를 친절함과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현상인데요. SNS의 발달로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게 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절은 일종의 자기 가치 입증 수단이 됩니다. 친절을 통해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반응에서 찾으려는 경향, 거절당했을 때의 상처를 견디지 못하는 마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한 심리 상담사의 내담자 사례를 보면 20대 후반의 직장인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제가 부탁을 거절하면 그 사람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힘들어도 계속 도와주게 되는데 그럴수록 제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사회적 조건화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어릴 때부터 주입된 착한 아이 이미지, 우리 사회의 과도한 친절미와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문화적 배경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특히 학교 교육에서 협동과 배려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건강한 자기주장이나 거절하는 방법은 가르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한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착한 인물의 특징을 분석했을 때 대부분 자기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양보를 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교육이 우리의 무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친절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 존중이 바탕이 된 친절이 필요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황 판단이 동반된 친절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요청의 합리성을 판단하며 도움의 효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친절이어야 합니다. 체력과 시간의 한계를 고려하고 감정적 소진을 예방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거절하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렵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네요. 등의 표현을 연습해 보세요. 둘째,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나 자신, 가족, 진정한 친구, 동료와 지인, 그 외의 사람들 순으로 친절함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친절함의 단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만 하고, 중기에는 신뢰 형성 후의 도움을, 후기에는 깊은 신뢰 관계에서의 협력을 하는 식으로요. 건강한 경계선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적 경계를 만드세요. 업무 시간과 개인 시간을 구분하고 휴식 시간을 확보하며 약속에 대한 명확한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경계도 중요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과도하게 영향받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며 감정적 소진을 예방해야 합니다. 물질적 경계도 필요합니다. 금전적 거래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개인 물품 공유의 한계를 정하며 경제적 부담의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친절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진정한 친절의 의미는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된 친절, 건강한 경계가 있는 친절, 지속 가능한 친절입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친절은 디지털 시대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고 직장에서의 스마트한 친절, SNS 시대의 친절한 소통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친절 교육, 사회적 친절의 새로운 기준, 친절과 자기보호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친절로 상처받은 분들을 위한 회복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이해가 필요합니다. 과거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친절의 동기를 이해하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아니오 연습을 하고 자기 돌봄 습관을 기르며 합리적 판단을 훈련해야 합니다. 관계의 재설정도 중요합니다. 불건강한 관계는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의 기준을 세우며 건강한 친밀감을 형성해야 합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영상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친절함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다만 이제는 그 친절함에 현명함이라는 날개를 달아주실 차례입니다. 건강한 친절함은 마치 산소 마스크와 같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을 때 우리는 먼저 나의 마스크를 쓴 후에 옆 사람을 도와야 하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도움이고 현명한 친절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죄책감은 내려놓으세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친절이 시작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지친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절함에 현명함이라는 새로운 색깔이 더해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친절함으로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